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아나운서들의 개념 있는 토크쇼 경제톡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고은이고요. 오늘은 코인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는 코인 썰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는요. 코인 소각입니다. 처음 들으신 분들은 소각을 왜 하지? 혹은 코인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하지만 시바이누와 바이낸스 코인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코인 소각이 왜 중요한 전략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코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만든 소식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시바이누 코인이 하루 만에 580%나 소각률이 급등했다라는 소식인데요. 무려 1,600만 개가 넘는 시바이누가 소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코인을 없애는 걸까요? 그건 바로 공급을 줄여서 희소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우리가 경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이 수요가 늘면은 그리고 이 공급이 또 줄고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물건도 그런데 코인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바이누도 우리가 이만큼이나 희귀해졌어 하면서 시장에다가 어필을 한 건데요. 실제로도 효과는 있었습니다. 소각과 동시에 가격이 5% 이상 상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거래량은 살짝 줄기는 했지만 여전한 커뮤니티의 응원과 관심이 있다는 해석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다음 사례를 한번 살펴보시면 바이낸스 코인인 BNB입니다. 이 BNB의 경우에는 전략으로 아예 소각을 활용을 하기도 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실시간 소각을 합니다. 거래를 할 때마다 수수료의 일부를 바로 소각하는 방식이고요. 또 두 번째 방식으로는 분기별로 대규모의 코인을 자동적으로 소각을 합니다. 이거는 정기적으로 정해진 코인의 공식에 따라서 큰 규모의 코인을 사라지게 하는 건데요. 올해 1분기에는 무려 157만 개가 사라졌고 약 10억 달러어치의 BNB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된 희소성에 의해서 장기적인 가치 방어 전략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소각에 대해서 개념을 좀 정확히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인을 소각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코인을 시장에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걸 말하는데요. 그런데 단순히 삭제를 하는 게 아니라 좀 특별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은 출금이 불가능한 지갑 주소로 코인을 보내는 건데요. 이 지갑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처럼 비밀번호나 개인 키가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접근이 불가능한 주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갑에 한 번 들어간 코인은 다시는 꺼낼 수가 없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지갑을 우리가 흔히 블랙홀 지갑이라고도 합니다. 블랙홀처럼 모든 거를 빨아들이고 다시는 내놓지 않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소각이 된 거죠. 이런 방식은 블록체인 상에서도 투명하게 소각 내역을 공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덕분에 투자자 신뢰도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런 수고를 들여서 코인을 소각하게 되는 걸까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희소성 확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요와 공급 법칙과 동일합니다. 공급이 줄면 자산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인 유통량을 줄이게 되면 코인의 가치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건데요. 아무래도 이 커뮤니티 주도의 시바이누 소각 사례가 바로 그 예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소각을 통해서 투자자들의 심리적인 지지를 이끌어내는 효과도 있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부당 이익 방지입니다. 많은 암호화폐 프로젝트는 처음 시작할 때 ICO나 혹은 사전 판매를 통해서 자금을 모으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종종 일부의 코인들이 물량이 남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남은 물량을 나중에 개발팀이 시장에 풀게 된다면 엄청난 혼란을 시장에 초래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잔여 코인은 아예 사라져 버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남은 코인들은 소각 처리를 하고요. 또 이건 단순히 회계 정리의 차원이 아니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신뢰 확보 장치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기술적 전환 시 혼란 방지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의 핀시아와 또 카카오의 클레이튼이 하나로 통합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기존 코인을 그냥 두게 된다면 사용자들은 혼란하게 되겠죠. 그럼 이렇기 때문에 이 기존 코인을 좀 소각을 해서 새 코인만 남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사용자의 입장에서도 헷갈릴 일이 줄게 되고요. 또 프로젝트의 브랜드 이미지도 깔끔하게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앞서 언급했던 BNB와 시바이누가 소각 전략을 체계적으로 사용하는
두 가지 코인인데요. 먼저 BNB의 경우에 살펴보시면 장기적인 소각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1억 개까지 공급량을 줄일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껏 총 30번의 소각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번 소각을 하고 나서 이 내역을 공식 블로그나 블록체인 상에 공개를 투명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바이누의 경우에는 BNB와는 다르게 커뮤니티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소각을 하게 됩니다. 직접 웹사이트를 활용해서 소각을 하기도 하고 혹은 수익의 일부를 자동으로 소각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체 발행량의 절반 가까이를 이미 소각을 했다고 하니까 단순한 유행 코인을 넘어서 전략이 있었다는 점까지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코인 하면은 아직까지도 부정적인 인식이 좀 많습니다. 특히 마약 거래에 쓰인다 혹은 범죄 수단이다 같은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말 코인이 범죄 도구로만 사용이 되고 있는지 그 고정관념들을 하나씩 풀어보는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코인이 실제로 범죄에 사용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바로 실크로드 사건입니다. 이 해외에 있었던 사건인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다크웹에서 운영되던 온라인 마약 거래소였습니다. 이때 결제 수단으로는 비트코인이 사용이 됐는데요. 결국 운영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5만 비트코인을 압수당했습니다. 당시 시세로는 약 4조 원 상당을 압수를 한 건데 단일 사건 기준으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암호화폐 압수 규모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해외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국내 사례로 살펴보시면 우리나라에서도 박사방, 이 조주빈이 범죄 대가로 비트코인을 받았다는 사실도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게다가 최근까지도 다크웹이나 텔레그램을 통해서 유통되는 마약이나 불법 영상, 사기 사이트 등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여러 코인들이 거래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보고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조금 다른 유형의 범죄도 생겼는데요. 현금을 이 테더로 바꿔준다면서 텔레그램을 통해서 사기를 벌인 사건입니다. 피해자들에게는 추적이 안 된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접근을 했고요. 결국 억 단위의 현금을 가로채게 됐습니다. 이런 범죄는 이제 일반인 그리고 특히 코인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로 확장되고 있어서 그 피해가 좀 더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최근에는 이 비트코인 거래 흔적을 숨기기 위해서 믹싱 서비스라는 것을 활용합니다. 이 경우는 이 익명성 강화 도구를 사용하는 건데 바로 여러 사람의 코인을 섞어버려서 거래 경로를 모호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 또한 역시 범죄에 악용되면서 현재 규제 대상화가 된 상태고요. 미국 재무부가 규제에 착수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봤던 이런 사례들을 놓고 봤을 때 코인은 그런 범죄에만 쓰이는 위험한 자산일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2018년에 미국 마약 단속국인 DEA의 발표인데요. 당시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의 불법 사용률이 초기에는 90% 이상이었지만 2018년 기준으로는 10% 이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대부분이 투자나 해외 송금, 합법적인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바뀌었을지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건 바로 코인 자체가 이 시장 안으로,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이전에는 이메일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이 지갑을 만들고 거래도 익명으로 할 수 있었지만 요즘은 좀 다릅니다. 대부분의 거래소에서 실명 인증은 기본이고요. 고객 확인 그리고 자금 세탁 방지까지 필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거래가 블록체인에 기록되기 때문에 사후에라도 추적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는데요. 즉 누가 누구에게 코인을 보냈는지 그 내역이 공개 장부처럼 남아있기 때문에 한번 흔적이 찍히면 얼마든지 추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실크로드 운영자가 은닉했던 비트코인을 몇 년 후에 블록체인 상에서 좀 추적해서 압수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보다 오히려 투명한 구조다라는 평가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암호화폐 시장은 사실 초기에는 조금 혼란스러웠습니다. 누구나 코인 하나를 만들어서 좀 투자자를 모집하고 잠적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이 시장이 빠르게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IEO인데요. 이건 뭐냐면 예전에 ICO 방식처럼 누구나 코인을 만들어서 올리는 게 아니라 거래소가 직접 이 프로젝트를 괜찮은지 심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코인으로 사기를 치는 일이 조금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또 이건 우리나라만의 변화가 아닌데요. 전 세계적으로도 규제가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연합은 2023년에 MICA라는 걸 도입을 했었는데 이거는 암호화폐 관련 업체들이 공식 등록을 해야 하고 거래 내역도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만든 법입니다. 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국 경우에는 이 미국 재무부 산하의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아예 금융서비스 업체로 지정을 해서 은행이나 증권사처럼 엄격하게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표적인 거래소 업비트는 이미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상 거래가 감지되면 바로 금융정보분석원에 실시간으로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중요한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 보자면, 그렇다면 결국 이런 위험들이 사실 코인만의 문제일까요? 그건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현금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언제든지 악용 사례는 존재합니다. 자산이 가진 속성상 위험적인 요소들은 필연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얼마나 투명하게 관리하고 감시할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건데요. 오히려 그런 점에서 코인은 좀 투명성이 강한 자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의 경우에 모든 거래 내역이 모두 공개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보냈는지 또 언제 보냈는지 전부 기록으로 남아 있어서 한번 발자국이 찍히면 사후에도 추적이 가능하다는 거죠. 동시에 투명성도 갖고 있는 이중적인 특성도 있습니다. 물론 익명성도 있지만 투명성도 갖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면서 이걸 잘 활용한다면 범죄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범죄를 막는 도구로도 쓰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조금 색다른 얘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의 창시자로 알려진 사토시 나카모토의 동상이 세워졌다는 소식인데요. 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인물을 통해서 비트코인의 시작과 배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름만 봤을 때는 일본인 같습니다. 실제로 1975년 4월 5일생이라는 정보가 온라인 프로필에 올라와 있는데요. 하지만 사토시는 오프라인에서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그가 남겼던 수많은 글들에는 유창한 영어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일본어를 사용한 모습은 포착을 해볼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 이름이 서양인이 일본식 이름을 차용을 했거나 혹은 하나의 팀이나 집단이라는 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백서에서도 자신을 위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토시는 이게 집단인 게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 있기도 합니다. 사토시는 2008년 10월 31일에 비트코인 백서를 온라인에 올리면서 처음으로 세상에 등장했습니다. 이후에 약 2년간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비트코인을 개발하고 커뮤니티와 소통을 했지만 2010년 말부터는 조용히 사라졌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사토시가 남긴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다른 길로 간다. 비트코인은 좋은 사람들에게 맡겨졌다. 그리고 그의 비트코인 지갑에는 지금도 약 1,100만 개에 달하는 비트코인이 한 번도 움직이지 않고 잠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9년 1월 3일 사토시는 첫 번째 비트코인 블록인 제네시스 블록을 채굴합니다. 그리고 블록 안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을 남깁니다. 2009년 1월 3일자 더 타임즈, 총리가 두 번째 은행 구제 금융을 결정할 듯이라는 문장입니다. 사토시는 왜 이런 문장을 블록에다가 남겼을까요? 당시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었는데요. 은행들이 더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고위험 금융 상품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까지도 무분별하게 대출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품들을 또 모아서 모기지 담보부 증권이라는 파생 상품으로 포장해서 다른 투자자들에게 판매를 하게 됐는데 이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침체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집값이 폭락하자 대출받은 사람들은 상환을 못했고 그 파생 상품은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들은 줄줄이 도산을 하게 됐고 이 구제금융은 무려 1조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정말 유명했던 말이 있죠. 바로 수익은 사유화, 손실은 사회화라는 단어입니다. 뭐냐면 은행들은 분명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위험한 투자를 했다가 실패를 했는데 왜 그 손실을 국민 세금으로 메꿔야 하냐 이 말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사토시는 분명히 문제의식을 가졌습니다. 특정 기관이 돈을 찍어낼 권력을 갖고 그 실수의 책임은 국민이 져야 하는가. 그래서 그는 중앙기관이 필요 없는 새로운 화폐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그게 바로 비트코인인데요. 비트코인의 핵심은 바로 명확합니다. 탈중앙화,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희소성입니다. 총 발행량은 2,100만 개로 한정돼 있습니다. 누구도 심지어 사토시조차도 이 숫자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투명하게 기록되고 누구나 참여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비트코인인데요. 중앙은행이 화폐를 무제한으로 발행을 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인플레이션이 됩니다. 화폐 가치는 줄고 우리 자산의 실질 가치도 감소를 하게 되는 건데 비트코인은 그런 시스템에 저항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사토시는 사실 단순히 디지털 화폐를 만든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신뢰를 정부나 기관이 아니라 시스템 안에서 찾기를 바라는 건데요. 블록체인은 그 신뢰를 기술적으로 구현한 시스템입니다. 거래가 투명적이고 또 조작이 불가능하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 구조 내에서 비트코인은 자율성과 투명성이 작동하면서 굉장히 좋은 코인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토시는 자신이 빠지더라도 이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도록 커뮤니티와 기술 구조를 남겼고 실제로 지금까지도 수많은 개발자들이 그 위에서 코드를 개선하고 생태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5일은 사토시의 50번째 생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날을 기념해서 커뮤니티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축하 메시지가 이어졌고요. 같은 해 엘살바도르 엘손테에서는 두 번째 사토시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후드를 쓰고 얼굴을 가린 채 서 있는 그 조형물은 한 개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의 상징이 됐습니다. 조각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요. We are all 사토시, 즉 우리는 모두 사토시다라는 뜻이죠. 탈중앙화된 세계에서 누가 시작을 했는가 보다는 그 철학을 이어가는 우리가 중심이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왜 이렇게까지 성공을 했는지, 비트코인이 어떻게 이리저리까지 올라가게 됐는지도 이유를 한번 찬찬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은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정체불명의 인물이 만든 프로젝트로 시작이 됐습니다. 출발점은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반발이었는데요. 기존 은행처럼 중앙에서 모든 걸 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분산형 금융 시스템을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바로 아무리 시스템이 좋아도 참여하는 사람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건데요. 그래서 사토시가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나 냅니다. 컴퓨터 자원을 제공한 사람에게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주자. 그리고 이 개념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채굴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채굴 시스템은 단순히 그냥 돈을 주는 구조는 아닙니다. 참여자들이 암호학적인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각종 거래 정보들이 블록에 하나하나 기록이 되고요. 또 이 블록들이 줄줄이 연결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블록체인이라는 장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신뢰를 사람이나 기관이 아닌 기술로 확보하는 방식인 건데요. 참여자들은 자기 컴퓨터로 일종의 퍼즐 같은 문제를 푸는데 이걸 제일 먼저 푸는 사람이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비트코인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인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 쓸 데가 없었는데요. 그런데 이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유명한 피자 사건입니다. 2010년 미국의 라슬로 하니츠라는 개발자가 비트코인 10,000개를 내고 피자 2판을 사 먹었습니다. 당시에는 $40 수준이었다고 하는데 이걸 현재 가치로 환산을 했을 때 수천억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비트코인이 현실에서 무언가를 사는데 직접 쓰였다는 첫 번째 사례이기도 한데요. 말 그대로 디지털 자산이 현실 세계에서 화폐처럼 쓰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첫 번째 사례였던 겁니다. 비트코인이 특별한 이유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공급량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제한돼 있고 그 이상은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반감기라는 시스템인데요. 이건 4년에 한 번씩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2009년에는 50 비트코인을 블록 하나를 채굴할 때 받았었는데 2024년에는 3.125 비트코인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절반 이상으로 줄어든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이 반감기는 단순히 채굴자 수익만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시장에서 나오는 비트코인 자체가 줄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실제로도 이 가격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이벤트입니다. 과거 반감기 이후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오른 사례가 여러 번 있었는데요. 그래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반감기 효과는 항상 주목받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개인이 비트코인을 직접 채굴하는 건 거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채굴 난이도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초창기에는 집에 있는 컴퓨터나 그러니까 CPU나 GPU만으로도 채굴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아식이라고 불리는 전문 채굴기가 없으면 경쟁이 안 됩니다. 이 아식 채굴기는 한 대 가격이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가량 하고요. 그리고 전기요금도 어마어마하게 나오기 때문에 요즘 채굴장은 거의 작은 공장 수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채굴이라는 게 그냥 코인 좀 따볼까 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거대한 산업으로 커져버린 상황이 됐습니다. 채굴 상황이 이렇게 점점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환경 문제까지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비트코인은 환경에 해롭다. 비트코인 채굴하는 것은 환경에 해롭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테슬라의 비트코인 결제 지원을 중단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영향력이 정말 어마어마했는데요.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채굴업계에서도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요. 요즘은 아예 친환경 채굴이라는 트렌드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환경과 수익,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시대가 온 건데요. 그리고 요즘은 글로벌 채굴 주도권 싸움도 정말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2021년에 비트코인 채굴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보도에 따르면 여전히 전체 해시레이트의 55%를 비공식적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비교적으로 규제가 덜한 틈을 타서 채굴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을 했고요. 현재는 약 40% 정도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은 2025년부터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을 더 강화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글로벌 채굴 환경도 앞으로 계속 변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보상 감소와 해시레이트 변화, 그리고 각국의 규제 움직임 같은 변수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까지도 함께 잘 체크해 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코인 이슈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쉽고 빠르게 이 코인 이슈들 정리해서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다음 이 시간에도 만나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